19세기 역사학자들은 과거 인류를 19세기 역사학자들은 과거 인류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체험의 이상을 수단으로 사용했다. 체험의 이상. 특히 빌헬름 딜타이는 체험을 인간의 현실을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와 역사적 이성의 토대로 삼았다. 빌헬름 딜타이. 체험을 인간의 현실을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와 역사적 이성. 체험. 그에게 체험은 인간 역사 세계를 구성하는 원시세포였으며 인문과학의 기본적인 실증 자료였다. 체험. 그러니까 사유보다 체험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는 칸트와 영국 경험론자들의 추상적인 철학 체계에는 진짜 피가 흐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진짜 피가 흐르지 않는다. 칸트도 깠고. 그리고 경험론자도 깠어. 경험론도 추상적이라는 거야? 뭐야? 진짜 피가 흐르지 않는다. 로크와 휴me, 칸트가 만든 인식 주체의 혈관에는 진짜 피가 흐르지 않는다. 정신활동에 불과한 이성의 묽은 칩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역사와 심리학에서 온전한 인간을 다루며 온전한 인간, 다양한 능력과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느끼고 인지하는 존재, 온전한 인간을 지식과 그 개념들을 설명하는 기초로 삼게 되었다. 온전한 인간. 또한 딜타이는 사고나 이성은 삶의 핵심이 아니며 우리가 삶이라 부르는 것의 핵심은 본능과 정념, 감정, 자유의지라고 역설했다. 본능, 정념, 감정, 자유의지. 본능, 정념, 감정, 자유의지. 성장. 경험에 적절히 대응하는 사람은 생생한 경험이 쌓여 성장한다. 경험에 적절히 대응하는 사람. 경험에 적절히 대응하는 사람은 생생한 경험이 쌓여 성장한다. 경험에 적절히 대응. 회피하면 안 되고 돼요. 성장은 경험을 이해하고 경험에서 무언가 깨달아 무지에서 계몽으로 나아가는 내적인 진화 과정을 의미한다. 아주 다양한 지적, 감정적, 육체적 경험을 통해 인간이 자기를 인식하고 세계를 인식하는 잠재력을 온전히 개발하는 것이 삶의 최고 목표가 되었으며 그 개발 과정, 곧 경험이 이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근대 후기 전기의 거대 서사가 되었다. 성장의 이상화에 일조한 빌헬름 폰 훔볼트. 훔볼트는 가능한 한 많은 삶의 경험을 지혜로 증류하는 것이 인간 삶의 목표라고 생각했다. 삶의 경험을 지혜로 증류한다. 그는 또 삶의 절정은 오직 한 번, 인간의 모든 느낌을 섭렵했을 때라고 말했으며 모든 느낌을 섭렵했을 때. 죽을 때 내가 알 수 있는 한 최대로 세상을 파악했고 소리는 안 나네. 소리는 안 나. 모든 느낌을 섭렵했을 때라고 말했으며 죽을 때 내가 알 수 있는 한 최대로 세상을 파악했고 내 인간성의 일부로 삼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취한 사람. 최대한 내가 알 수 있는 한 최대한 세상을 파악했다. 더 높은 의미에서 진정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기록했다. 훔볼트의 야망은 인간이 평생의 과제로 추구할 때만 실현 가능할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런 과제와 성장 이야기가 계몽주의의 전통적 이야기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과제와 성장 계몽주의의 전통적인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내면을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기 위해 세상에서 물러나 계몽주의적인 전통적 이야기. 자기 내면을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기 위해 세상에서 물러나 경험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내면 때문에 세상에서 물러나 경험을 최소화한다. 그렇지. 엄격한 계율이 그리스도교와 불교 수도승의 삶을 통제하며 계율이. 난 어쩌면 이런 건데 세상에서 물러나 경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들이 겪을 경험의 종류의 수를 의도적으로 제한한다. 근대 과학자들과 소독한 도서관 실험실에 요새를 쌓고 경험이 아닌 학습과 실험을 통해 진리를 탐구한다. 수도원의 계율처럼 도서관과 실험실과 대학의 윤리적 전문적 계율이 학자들에게 그 울타리 내에서 낭만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성장 소설에서 성관계는 가장 큰 캐우침을 주는 중요한 경험이지만 수도승에게 성관계는 금기이며 엄격한 학문적 맥락에서 성관계가 비전문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성장시대의 불행하게 가장 큰 비웃음을 산 주인공은 이런저런 이유에서 아주 제한적인 범위의 경험만 허락된 사람들, 아주 제한적 범위의 경험, 예를 들어 수도승이거나 경험이 다가와도 감지하지 못하고 따라서 경험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친 사람들이다. 경험에서. 근대 후기의 독자들이 근대 초기 전쟁 회고록을 되게 나분하게 생각하고 멀리하는 이유는 회고록 저자가 매우 거칠고 투박해 보이기 때문이다. 회고록 저자들은 삶을 통해 무서운 경험들을 접하게 되지만 그 경험들에 대해 완전히 무감각한 것으로 무서운 경험을 하지만 무감각한 것으로 보인다. 외적 사실을 전하는 데에만 몰두해 체험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 결과 이들의 전기는 성장의 기비도 보이지 않는 무미건조한 사건들의 목록이다. 보즈웰은 처형을 경험하려고 타이번을 찾았고 감상적인 여행에서 스턴은 악수하는 여인의 손아귀 힘이 달라지는 것을 농익은 문학 사건으로 만들었다. 농익은 문학 사건. 이들은 슈프 후작이 첫 출전과 첫 전투, 첫 부상에 대해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은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들은 멜빌이 1648년 하마터면 처형될 뻔한 일에도 무심하고 농익은 문학 사건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슈프 후작이 첫 출전과 첫 전투, 첫 부상에 대해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들은 멜빌이 1648년 하마터면 처형될 뻔한 일에도 무심하고 사형을 집행하려는 병사가 머스킷 소총을 장전하고 겨냥하고 방아쇠를 당길 때 자신의 내적 경험에 관해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은 사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육체의 감각이 끌어낸 낭만적 숭고. 흔히들 낭만주의는 18세기 계몽주의의 과도한 합리화에 대한 반동이라고 생각한다. 계몽주의가 감수성 문화를 무시하고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순수한 이성 숭배라고 설명하는 것이 계몽주의에 대한 전통적 해설이다. 전통적 해설에 따르면 낭만주의는 계몽주의의 이런 생각에 대한 반란이었고 이성의 한계를 강조하고 선전한 것이었다. 하지만 칼로 무배든 명쾌하게 규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감수성 문화라는 형태로 이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계몽주의 자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낭만주의는 이 감수성의 개념을 이어받아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시켰을 뿐이다. 낭만주의. 낭만주의는 감수성의 개념. 따라서 낭만주의를 계몽주의에 대한 반란이라기보다는 계몽주의의 파생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계몽주의의 파생물. 앞서 보았듯이 감수성 문화가 주장한 공식은 이것이다. 지식은 감수성 곱하기 경험. 하지만 이 공식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하거나 경험이 문화적 선입견에 오염된다면,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하거나 경험이 문화적 선입견에 오염된다면 그 결과는 오염되고 질 낮은 지식일 것이다. 많은 감각주의 철학자가 깨어나는 조각상의 우화를 이용해 감각적 계몽 과정을 설명했다. 대리석 조각이 생명을 얻고 감각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우화다. 이 조각상은 기억도 없고 문화적 영향도 받지 않았기에 그 감각은 순수한 감각의 순수성. 감각은 순수한 경험이며 조각상이 얻는 모든 지식도 마찬가지로 순수하다. 하지만 불행히도 현실의 삶에서는 그런 백지 상태를 찾을 수 없었다. 포스트 모더니즘 학자들이 강조하듯 살아있는 경험의 매 순간은 문화적으로 구성되며 물리적 현실과 함께 문화적 선입견을 반영한다. 문화적으로 구성, 경험의 매 순간. (18세기) 감각주의자들도 이미 이런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당연히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에 봉착했다. 민감한 사람들이 자신의 감각과 감정에 적응하려고 노력할 때 감각과 감정. 실제로 자신의 문화적 구성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문화적 구성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문화의 경험이라는 거지. 순수한 지혜를 얻는 것은 고사하고 오래된 문화적 편견만 강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들이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막스 피콜로미니가 테클라 폰 발렌슈타인에게 그녀의 마음으로 그의 운명을 결정하라고 부탁했을 때 그녀의 마음이 정녕 자기 아버지의 이상이 아니라고 그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낭만주의는 자연을 치유와 동일시했다. 그런데 온일의 설명처럼 계몽주의 전성기에도 예외 없이 모든 작가가 자연을 인위적이거나 추상적이라고 생각될 만한 것에 기초하지 않은 진정한 진리를 지닌 본연의 경험과 동일시했다. 본연의 경험. 자연에는 관념이 없었다. 자연은 순수한 경험이었고 지식의 원천이자 이성의 담보이며 지혜와 미덕의 고향이었다. 그 유명한 고결한 야만인, 더 노블 세비지처럼 자연 상태로 살았던 사람들은 문화적 장애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고결한 야만인. 자기 내면의 자연적 자아에 완전히 적응한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낭만주의는 성장이라는 기본 테마를 바탕으로 강력한 변주곡을 만들어냈다. 강력한 변주곡. 성장이라는 기본 테마를 바탕으로 강력한 변주곡. 그 변주곡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맡은 것이 자연이다. 낭만주의의 성장에서 결정적인 경험은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과 자연과의 만남이 연관되는 경우가 많았다. 자연과의 만남. 인간이 도시와 궁전, 살롱, 커피 하우스 한가운데에서 문화에 대한 수다와 잡담을 늘어놓는 동안에 감각과 감정의 형태로 드러나는 내면의 자연적 지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자연과의 만남이 연관되어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인간이 도시와 궁전, 살롱, 커피하우스 한가운데에서 문화에 대한 수다와 잡담을 늘어놓는 동안은 감각과 감정의 형태로 드러나는 내면의 자연적 지혜를 찾을 수 없었다. 그 해결책이 숲과 산으로 떠나는 것이었다. 그곳에서는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 자기 감각과의 연결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연현상이 문화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켰다. 외부의 자연과 연결됨으로써 인간은 내면의 자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찰스 테일러가 말한 내면적인 자연의 목소리가 타락한 문화의 불협화음을 뚫고 솟아오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내면적인 자연의 목소리가 윤리학과 미학, 정치학, 예술의 원천이 되었다. 하지만 모든 자연현상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 외적 자연과 내적 자연의 신비를 풀 중요한 열쇠를 지닌 것은 숭고로 분류된 독특한 부류의 현상들이었다. 숭고 개념은 18세기 미학이 발전시킨 개념이다. 특히 에드먼드 버크와 임마누엘 칸트 그리고 라메트리처럼 연대 군의관으로 복무한 경험이 있는 프리드리 실러가 발전시켰다. 숭고는 흔히 아름다움과 대비되었다. 예를 들어 기하학적으로 다듬은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이나 18세기 회화에 등장하는 기하학적으로 배치된 전장 등이 아름다운 현상이었다. 사물의 대칭적 배치는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웠으며 보는 이의 몸에 밴 선입견에도 정확히 들어맞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보는 이에게 통제되고 안전하다는 쾌감을 선사했다. 이어 대조적으로 숭고한 현상은 보는 이의 지각을 압도해 그의 선입견을 무너뜨렸다. 분명하게 정해진 한계도 없고 그 어떤 기존의 규칙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보였으며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숭고한 현상은 경외심과 공포, 무력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보는 이의 자기 보호 감각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았다. 숭고한 현상을 경험하는 동안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관해서는 철학자들의 이론이 미묘하게 달랐다. 롱기누스의 전통적 입장을 계승한 버크는 인간이 숭고한 현상을 만나면 그에 따른 감각이 정신을 완전히 압도하고 정상적인 사고 과정이 멈춘다고 믿었다. 정신의 모든 선입견과 정상적인 인지 스키마는 압도적인 경험을 다루고 해석하지 못한다. 정신의 모든 작동이 중단되고 정신이 대상으로 가득 차 그 외의 것을 품지 못하고 그 결과 정신을 차지한 대상에 대해 추론도 하지 못한다. 최소한 그 소중한 순간에는 전에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칸트와 실러는 숭고가 두 단계의 경험이라고 주장했다. 1단계에서 실제 인간은 숭고의 경험에 압도되고 경악한다. 하지만 압도된 것은 그 경험을 파악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상과 감각적 본질일 뿐 우리의 이성은 여전히 작동한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작동하는 이성이 압도적인 물리적 힘 앞에서 상상에 도움 없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깨닫는 순간 그때가 정신적 승리의 순간이며 강렬한 환희의 순간이다. 연약한 육체와 편협한 상상을 갖고 있음에도 인간은 자기 이성과 윤리적 판단이 알프스에 숨막힐 듯한 풍경이나 미친 듯이 몰아치는 바다, 전자의 공포를 능가하는 신성한 불심을 알고 있다. 인간이 숭고의 순간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는다. 다시 말해 입체적인 의존성이 완전한 이성적 도덕적 독립성과 결부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론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버크와 칸트, 실러는 아름다움이 우리의 선입견을 강화함으로써 자기만족적인 환상을 고무하는 반면 아름다움이 선입견 강화,
진리는 숭고한 만남에 깃들어 있다는데 모두 동의했다. 훗날 윌리엄 워즈워스는 이러한 만남을 소중한 시점이라고 불렀고 제임스 조이스는 현현이라고 불렀다. 이성이 진리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믿은 버크와 낭만주의자들에게 이 현현은 드물게 주어지는 초로의 기회였다. 문화와 이성의 장벽이 모두 무너지고 인간이 더 높은 차원의 인식 그리고 새로운 영감과 지식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여는 진귀한 기회였다. 이성의 우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칸트와 실러에게도 이 숭고한 현현은 진귀한 기회였다. 상상의 장벽이 무너지고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성이 세상을 마주하고 우리의 연약한 상상이 맞는 한계를 벗어나 세상의 진정한 본질과 이성 자체의 압도적인 힘을 마침내 이해할 수 있는 진귀한 기회였다. 실러는 숭고론에서 아름다움이 인간을 감각세계에 가둬 나약하게 만들며 내밀한 도덕적 의미를 타락시킨다고 주장한다. 타락? 아름다움이 나약하게 만든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숭고 경험이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이 거미줄을 끊어버리고 인간을 도덕적 자유에 돌린다. 실러는 아름다움을 오디세우스를 유혹한 요정 칼립소에 비유한다. 아름다움. 요정 칼립소. 신이 준 숭고한 감동이 오디세우스에게 진정한 의무와 운명을 일깨우지 않았다면 오디세우스는 칼립소의 섬에 영원히 갇혔을 것이다. 버크의 숭고와 칸트의 숭고의 차이는 온갖 철학적, 예술적,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군인을 포함해 일반인 대부분은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던 내용은 극한의 경험을 하는 동안 문화적 선입견의 작동을 멈추고 오염된 지식이 사라지며 다른 방법으로는 찾을 수 없는 순수하고 월등한 진리를 발견할 것이다. 선입견이 작동을 멈추고 오염된 지식이 사라지며 순수하고 월등한 진리. 유럽의 학자와 일반인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숭고 경험을 추구했고 그에 따른 현현과 드러난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1798년에 알프스로 여행을 떠난 헬렌 마리아 윌리엄스가 그런 경우다. 그녀는 알프스에서 울퉁불퉁 깨어진 바위들 위로 격렬하게 쏟아지는 급류를 보았다. 그리고 그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순간의 감동. 자아가 소멸한다. 인상의 모든 조각이 기억에서 사라진 그 순간 내 심장이 도저히 버틸 수 없을 만큼 강렬한 감정으로 터지는 느낌이 들었다. 내 영혼에 새로운 자연의 이미지를 전달한 장엄한 급류. 너의 숭고함을 숙고한 그 순간이 내 짧은 인생에서 하나의 시대를 이루리라. 장자크 루소도 죽음이 스친 순간을 윌리엄스와 비슷하게 황홀한 어조로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에 기록했다. 파리 교회를 산책하고 있을 때 커다란 개가 달려들어 나이든 루소를 쓰러뜨렸다. 루소는 단단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한동안 의식을 잃었다. 얼마 후 의식을 되찾은 그는 이렇게 표현했다. 하늘과 별 몇 개, 자그마한 파란 숲이 언뜻 눈에 들어왔다. 그가 첫 느낌은 황홀했다. 그 첫 느낌은 황홀했다. 내가 의식한 것은 그뿐이다. 그 순간의 의식으로 빨려 들어간 나는 비현실적인 존재로서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사물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처럼 느껴졌다. 오로지 현재가 있을 뿐 나에게 기억이 난 전혀 없었다. 나의 개성도 불분명했고 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누구인지 또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 고통도 두려움도 분노도 느끼지 못했다. 피가 내 몸에서 계열물처럼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지만 그 피가 내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내 안의 모든 혈관에 스며드는 더없이 황홀한 행복을 느꼈다. 돌이켜볼 때마다 그 황홀감은 어떤 것에도 피할 수 없이 친숙한 기쁨이다. 루소가 이 사고를 황홀하다고 생각한 까닭은 사고 덕분에 그 어떤 문화적 장애도 없이 자연에 완전히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찰나의 순간 그는 의식을 깨우는 우화 속의 대리석 조각상처럼 순수한 자연의 아들이었다. 이런 현현의 순간에 드러나는 진리는 각양각색이었다.
현현을 종교적 황홀경의 순간으로 설명한 저자도 있고 사치적 영감의 순간으로 설명한 사람도 있으며 형이상학적 혹은 사상적 계시의 순간으로 설명한 사람도 있다. 토머스 그레이 1739년 토머스 그레이는 알프스 산맥의 절벽이 무신론자에게 경외심을 주는 믿음을 갖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시몬 볼리바르는 로마의 몬테사크로 신성한 언덕에서 바라본 숭고한 풍경에 영감을 받아 남아메리카의 해방을 가슴에 품었다. 버크는 능력도 제한적이고 유한한 인간이 겪는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숭고의 경험이 타인의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줄이도록 부추기는 강한 겸손과 동정심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킨다고 믿었다. 이러한 버크의 믿음을 계승한 것이 헬러의 캐치 22. 캐치 20이나 스케리의 고통받는 몸으로 대표되는 근대 후기 반전 유물론이다. 숭고한 이념으로 드러난 진리는 각양각색이었지만 그런 식으로 드러난 진리가 다른 방식으로 깨달은 진리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은 공통된 생각이었다. 낭만적 숭고는 종교적 계시와 동등했지만 본질적으로 세속적이었다. 낭만적 숭고. 숭고가 초월적 현실과의 만남보다는 산이나 폭풍 형태의 내재적 현실과의 만남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숭고는 초월적 현실이 아니라 내재적 현실과 숭고는 계몽주의가 신을 보이지 않게 치워버린 후 인간 지식의 들판에 남은 공백으로 보일 수도 있다. 낭만적 숭고의 등장으로 전쟁의 이미지와 문화가 혁명적으로 바뀌었다. 전쟁의 이미지와 문화가 학자들은 숭고를 논하며 산과 같은 자연현상을 으뜸으로 삼았다. 하지만 숭고의 정의에 더 잘 들어맞는 것은 산보다 전쟁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버크와 칸트, 실러가 숭고를 자기 보호 감각 속에 넣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숭고 경험의 바탕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버크, 칸트, 실러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숭고 경험의 바탕. 맹렬하게 이어지는 폭격의 알프스 산의 풍경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위협적인 것은 틀림없다. 존 십은 바라프르그습과 관련해 이런 기록을 남겼다. 요새의 성벽이 어마어마한 양의 불길을 토해내는 거대한 화산처럼 보였다. 으르렁거리는 대포의 경험은 지축을 흔들었고 소총을 발사하는 소리는 수없이 많은 북이 굴러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전투 나팔 소리는 공기를 갈갈이 찢어넣었다. 정말이지 웅장한 광경이었다. 멀리서 바라보는 구경꾼에게는 분명 숭고하게 아름다운 광경이었을 것이다. 쉽은 교육도 받지 않은 거친 군인일 뿐 미학을 다루는 철학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숭고하게 아름다운이라는 언급을 모순이라고 탓할 수 없다. 칸트도 판단력 비판에서 가장 야만적인 환경부터 가장 문명화된 환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 사회에서 용감한 군인의 숭고한 모습은 가장 높이 찬양할 만한 대상이라고 말함으로써 숭고의 매력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미학적으로 볼 때 정치인보다 장군이 더 매력적이라고 단언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 전쟁 자체는 무언가 숭고한 것을 지니고 있으며 전쟁을 수행하는 민족들에게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불굴의 용기로 그 위험에 맞설수록 더 숭고해진다는 정신적 각인을 남긴다. 반면 오랫동안 지속된 평화나 한낱 상업 정신과 그에 따른 천박한 사리사욕, 비겁, 우유부단이 득세하게 만들며 민족의 자질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 이후 200년 동안 전쟁은 점점 더 숭고한 경험으로 묘사되었다. 알게 모르게 수많은 전쟁 경험담이 루소가 파리에서 개를 만난 사건을 본보기로 삼았다. 이후 200년 동안 전쟁은 점점 더 숭고한 경험으로 묘사되었다. 알게 모르게 수많은 전쟁 경험담이 루소가 파리에서 개를 만난 사건을 본보기로 삼았다.
개. 모가디슈 전투에 대한 숀 넬슨의 묘사가 루소와 개의 만남과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살펴보자. 루소와 개의 만남. 루소와 개. 그토록 완전히 살아있다는 기분을 전에는 느낀 적이 없다. 완전히 살아있다. 그 시간 도로에 있던 그는 숀 넬슨이 아니었다. 넓은 세상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졌고 공감 걱정도 감정적 구속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그저 10억 분의 1초 단위로 매 순간을 살아내는 인간이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절감하며 한숨 들이쉬는 인간이었다. 일단 여기까지. 아우스터리 전장에서 안드레이 공작이 경험한 현연도 놀랄 만큼 흡사하다. 톨스토이가 루소를 표절했을까? 가장 유명한 근대 후기의 전투 현연 장면이 사실은 산책하던 파리의 노신사와 커다란 개의 불행한 충돌을 본보기로 삼은 것이라면 무척 아이러니한 일일 것이다. 앤드루 멜빌은 1648년 거의 처형될 뻔한 경험을 현연 같은 계시의 순간으로 묘사하지 않았다. 버크의 숭고 개념이나 칸트의 숭고 개념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계시의 순간. 1740년 무렵부터 숀 넬슨이나 레프 톨스토이 같은 군인들이 전쟁의 숭고한 본질을 점점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군인들은 전쟁을 문화적 선입견에서 자신을 해방시키고 그 무엇이 되었든 순수한 진리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묘사했다. 근대 후기 회고록 저자 대부분은 분명 버크나 칸트의 책을 읽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수많은 중간 매개체를 통해 버크나 칸트의 숭고 개념을 흡수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보이스카우트나 반더 포겔, 철새라는 뜻으로 1901년 독일에서 시작된 자발적 전용운동. 반더 포겔이 수많은 청소년의 숭고를 경험하도록 산으로 데려갔고 대개 그들이 어떤 계시를 받게 될지 미리 분명하게 알려주었다. 육종은 라메뜨리의 삭막한 유물론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아주 다양한 견해와 작품들을 살펴본 후 19세기 초에 낭만주의자들로 논의를 끝마쳤다. 그 중에는 피테처럼 물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적어도 육체와 물질에 대한 영혼과 정신의 우위를 주장하는 극단적 관념론자도 있었다. 영혼과 정신의 우위. 하지만 라메뜨리부터 피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묶는 것은 감각과 감정, 외부의 자연적 영향을 지식의 중요한 원천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낭만주의의 영혼과 마음에 대한 열광에 현혹되어 길을 잃지 않아야 한다. 사실 이 열광은 라메뜨리의 유물론과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낭만주의자들이 숭고한 영혼은 시인의 감각적 영혼이고 이들이 숭배한 마음은 천재의 열정적이고 직관적인 존경이기 때문이다. 데카르트 철학이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정신이거나 그리스도교 신학의 초월적인 불꽃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무엇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군사적 천재성 숭배의 고조다. 클라우제비치는 로디 전투에서 드러난 나폴레옹의 천재성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는 승리에 취해 있었다. 그가 희망과 용기, 확신으로 고무된 상태였다는 의미임의 영혼이 세속적인 이성의 계산을 능가했다는 말이다. 이성의 계산을 능가. 적군이 혼란과 공포에 빠져 달아나는 모습을 보는 그 순간 그에게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 열정은 계산을 초월하는 마음과 느낌의 고향으로 대변한다. 계산을 초월하는 마음과 느낌의 고향을 대변한다. 전쟁은 이성이 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며 전쟁에서 전투는 한낱 계산의 문제가 아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온전히 인간이다.
계산을 능가한 느낌. 클라우제비치의 묘사는 말머로 공작을 완벽한 계산 기계로 그린 파커의 묘사와 어떻게 다를까? 계산을 능가. 클라우제비치가 영혼을 정상에 놓은 것은 맞지만 그가 말하는 영혼은 온전한 인간과 연결되고 느끼는 그 무엇이다. 데카르트 철학의 컴퓨터와 분명히 다르다. 이성에 대한 느낌의 우위는 러시아 장교인 데니스 다비도프의 글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다비도프는 베니 센 장군이 아일라우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베니 센 장군의 생각과 계획의 특징은 계산과 신중함이다. 이는 견고하고 엄밀한 정신의 논리적 결과입니다. 그는 비슷한 유형의 정신과 맞붙어 싸우는 임무는 감당할 수 있지만 천재의 육체 성견지명을 거역하는 급작스러운 사건 영감 기운을 상대할 만한 인물은 아니었다. 다비도프의 설명은 이렇게 이어진다. 그런 기회를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술에 통달하거나 단호한 기백을 내보이거나 기민한 정신을 소유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영감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전기, 불꽃처럼 즉각적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충동이 없으면 말이다. 시인에게 필요한 만큼 군사 지휘관에게도 필요한 것이 영감이다. 핀다로스나 미라보 같은 시인처럼 나폴레옹과 수보로프는 영감을 타고났다. 뛰어난 언변과 더불어. 영감. 이로써 체스 선수 같은 지휘관은 사라지고 전쟁 예술가가 등장한다. 전쟁 예술가. 체스 선수 같은 지휘관은 사라지고 전쟁 예술. 이는 아주 중요한 변화다. 나사우의 마우리치와 데카르트는 정신의 주요 임무가 생각인 반면 느낌은 기본적인 육체의 기능이라고 생각했다. 느낌은 기본적인 육체의 기능. 정신의 주요 임무가 생각, 느낌은 육체의 기능. 하지만 낭만적 장교를 포함해 낭만주의자들에게 느낌이 정신 영혼의 주요 기능이 되었다. 느낌. 클라우제비치와 다비도프 등이 새롭게 만들어낸 전쟁 천재는 계산보다 감수성이 뛰어난 천재였다. 감수성이 뛰어난 천재. 이런 천재가 지닌 최고의 자질은 모든 것을 예견하고 계획하는 능력이 아니었다. 전장의 사소한 변화에 적응하고 전투를 감지하거나 냄새 맡고 말하자면 공격 명령을 내릴 정확한 순간을 느끼는 능력이다. 따라서 나는 느낀다와 나는 생각한다. 가슴과 영혼 사이를 가르던 깊고 넓은 틈이 거의 사라졌다. 많은 경우 특히 나폴레옹 군대의 단순한 사병들 사이에서 육체가 간단하게 영혼을 장악했고 심지어 그 이름까지 도용했다. 클라우제비치 같은 사람들이 육체에 대한 영혼이나 정신의 우위를 거듭 이야기했지만 자신들이 영혼이라 부르는 것이 선조들이 말하던 육체라는 사실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합리주의적 성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칸트와 실러의 순고 분석에서도 육체와 육체의 감각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칸트의 순고 경험은 이성의 최종적인 승리가 당연한 결론이지만 이는 감각적 경험이라는 호된 시련을 통해 호된 실온을 통과할 때만 얻을 수 있는 승리였다. 데카르트가 따뜻한 방 안에서 이성의 우위를 발견한 반면 실러의 프로메테우스, 특히 탁월하고 숭고한 낭만적 영혼, 카카스 산의 외딴 봉우리에 사슬로 묶여 무시무시한 독수리의 공격을 받은 후에 비로소 데카르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무시무시한 독수리의 공격. 데카르트에게 이성의 승리는 합리적인 논의 끝에 얻은 결론이었지만 실러에게 이성의 승리는 숭고한 감각적 경험을 겪은 후에 얻은 결론이었다. 이제 연구 방법과 연구 결과의 결정적 차이를 강조하면서 연구 방법과 연구 결과 논의를 끝내려 한다. 연구 방법과 연구 결과 18세기와 19세기 초의 사상가들이 정신과 영혼, 육체, 물질의 관계에 대해 도출한 결론은 각양각색이었다. 많은 사람이 여전히 영혼이나 정신의 우위를 주장했지만 정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연구 방법에서는 감각적 경험을 유례없이 중요하게 취급했다.
라메떼리와 피테가 이성이 감각보다 우월한지 아닌지, 그리고 이성이 전투 상황과 같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 논쟁하는 장면을 상상해보자. 이런 논쟁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감수성의 시대에 새롭게 변화된 상황이 있었다. 두 철학자의 논쟁을 우연히 듣게 된 일반 사병이 그들의 추론을 쓸데없는 잡담으로 무시하고 자신의 전투 경험을 진리의 최고 원천으로 이야기해도 좋을 만큼 전폭적인 문화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자신의 전투 경험. 사실 자기 논리에 빠진 철학자들이 사병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너무했다. 자기 논리에 빠져. 그 중대한 변화에 비하면 그 사병이 이성의 우위를 지지하느냐, 감격의 우위를 지지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였다. 생각하는 사병의 탄생, 생각하는 사병. 전쟁 기계에서 생각하는 군인으로. 감수성 문화는 군사 영역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하고 오래 지속된 영향이 일방 사병과 관련된 것이다. 감수성이 감각과 감정의 위상을 크게 향상시키며 사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긴 것처럼 군사 영역에서 감수성은 일반 사병의 위상을 크게 향상시키며 일반 사병이 군대의 사고 과정에 참여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변화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구체적 군대에서 일반 사병들이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 서양 역사에서 17세기와 18세기만큼 일반 사병의 이미지와 위상이 낮았던 적이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딜레마 때문이었다. 첫 번째 딜레마는 그 당시 주도적인 군대 환상이 데카르트주의 군대였다는 사실이다. 데카르트주의 군대. 다시 말해 군대가 생각 없는 로봇들로 구성되고 위대한 장군 한 사람의 합리적 정신에 의해 모든 움직임이 통제되는 기계가 되어야 한다는 환상이었다. 이러한 환상에서는 사고와 주도권이 완전히 제거된 군인이 완벽한 군인이었다. 이 환상을 더욱 부채질한 것이 악몽 같은 환상의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당시에도 여전히 군주와 지휘관, 일반 시민들이 과거 30년 전쟁과 16세기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강탈을 일삼던 무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개 고용주와 시민을 희생시키고 자기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챙기는 쪽으로 전쟁을 이용한 무리였다. 두 번째 딜레마는 17세기와 18세기 일반 사병 대다수가 가장 가난하고 무시받던 사회 구성원으로 충원되었다는 점이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군대에 끌려온 사람이 많았고 술에 취하거나 감언이설에 속아 입대한 사람들도 있었고 말 그대로 납치되다시피 강제 징집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자발적으로 입대한 사람들도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달리 먹고 입을 방법이 없어서 입대한 사람들이었다. 상륙춘 출신인 지휘관들은 사병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들이 최악의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휘관들은 이들이 섬세한 정신과 지성이 없이 짐승 같은 욕구와 촌무지렁이의 교활함만 가득 찬 거친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명령 왜곡과 불복종, 타령, 반란, 책임 회피, 약탈, 강간, 술주정뿐이라고 생각했다. 많은 병사가 군대와 지휘관에 대한 충성심이었고 전쟁의 정치적 결과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외국인이어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1779년 프랑스 전쟁 부장관 생제르맹은 피전적으로 군대는 아무짝에도 술 먹고 사회에 해만 끼치는 민족 쓰레기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믿을만한 평론가는 마리아 테레지아 군대의 신병 모집에 대해 이런 기록을 남겼다. 조국에나 군대 체질이라는 망상에 현혹되면 안 된다. 청년들을 자진 입대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충동이 무엇인지 조사해보면 술에 취한 비몽사몽, 미쳐 날뛰는 격정, 놀고 먹을 욕심, 유용한 직업에 대한 공포, 부모의 그늘을 탈출하려는 마음, 방탕한 기질, 구속 없는 자유를 누리려는 허황된 소망, 완전한 자포자기, 추잡한 죄를 저지른 후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 온갖 쓸모없는 인간의 동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시 널리 퍼진 이런 생각과 그에 따른 군사정책은 자기 충족적인 예언이었다.
신병들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했고 처음에는 자존심 있는 정직한 남자들이 절대 입다하지 않았다. 어떤 군사 사상가가 군인들에게 새로운 자유로운 주도권을 더 넘겨주려는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당시 군인들의 능력에 대한 지배적인 의견이 그런 계획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전쟁 문화는 두 가지 지배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첫째, 이상적인 군인은 생각하지 않는 로봇이다. 둘째, 실제 군인은 창조적인 범법자에 가깝다. 지휘관과 교관이 풀어야 할 숙제는 범법자를 로봇으로 개조하는 방법이었다. 구체제의 전쟁 문화가 악순환을 하게 된 세 번째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당시의 교육 이념이 세 번째 딜레마였다.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근대 초기의 공통된 믿음이었다. 인간은 관념과 성향, 지적 능력을 타고남으로 아무리 교육해도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정신이 육체보다 우월함으로 정신을 형성하는 일이 육체를 형성하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믿었다. 이러한 추정을 토대로 군사교육은 훈련과 규율을 통해 범법자를 로봇으로 개조하려 했다. 훈련은 대단히 비관적인 교육 방식이었다. 마우리츠와 말버로, 프리드리히대제 군대 훈련 교관들이 제 아무리 악랄해도 신병의 과거 정체성을 완전히 지우고 처음부터 새로 만들 수 있다는 환상을 품지는 않았다. 아무리 훈련을 시키고 징계를 해도 병사들의 과거 정체성은 껍질 밑으로 잠시 몸을 숨길 뿐 언제든 다시 나타날 기회를 노린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훈련과 규율은 타고난 야수성을 묶어두고 그 위에 군대의 정체성의 껍질을 덮씌우는 것에 불과했다. 병사들의 지적 능력과 관련해 훈련 교관들이 예상하는 전망은 훨씬 더 암울했다. 군인들의 악덕은 억제할 수 있겠지만 타고난 우둔함은 어떨 것인가. 지적으로 더 뛰어난 상관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도록 만드는 방법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구체제 군대는 데카르트의 이상을 위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구체제 군대는 대규모 전장에서는 주어진 임무를 비교적 제대로 수행했다. 흔히 뉴턴 물리학처럼 정밀하게 진행된 전공법에서는 주어진 임무를 훨씬 더 잘 수행했다. 대규모 전투에서 구체제 군대는 역사상 그 어떤 군대보다 체스 게임 모델에 더 가까웠다. 지휘관은 체스판에 말을 옮기듯 연대와 중대를 이동시켰다. 하지만 체스판을 떠나는 순간 엉망이 되었다. 숲이나 늪지, 언덕 등 험지에서 복잡한 훈련을 실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야간이나 악천후 때도 마찬가지였다. 마찰 저항이 없는 환경에서 이론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마찰을 무시하려는 물리학자처럼 18세기 훈련 교관들은 전쟁의 마찰을 무시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들은 마찰 저항이 없는 연병장에서 병사들을 훈련시켰다. 병사들을 숲이 우거진 언덕처럼 현실적인 환경에서 훈련시키는 일은 거의 없었다. 전투 시간이 다가오면 지휘관들은 비슷한 작전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자신의 군대가 연병장에서 훈련한 작전을 험지에서 수행할 수 없으므로 지휘관들은 험지 전투를 최대한 피하려 했었다. 이는 분명 작전과 전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인리, 폴, 빌로우는 이러한 연병장 심리를 풍자하며 이렇게 말했다. 훈련은 이제 전투 준비가 아니고 괴테와 실러의 미학적 원리라는 의미에서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이 되었다. 훈련 자체에 목적이 있다. 연병장을 반질반질하게 닦는 것이 목적이다. 멍멍이들아 발 맞춰. 야간에 기습을 당해도 이런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구체제 군대의 작전 능력을 더욱 떨어뜨린 것은 타령과 명령 불복종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지휘관들은 장교가 밀착 감시를 하지 않으면 많은 병사가 몰래 숨거나 탈영할 것이고 나머지 병사들도 효과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따라서 이들은 병사들이 험지에서 상계해 행군하거나 싸우는 것을 꺼렸고 정찰대와 식량, 징발대 운영을 금지했다. 1707년 외젠공은 행군 중에 본대에서 100보 이상 떨어지거나 진지에서 1000보 이상 떨어진 병사는 발견 즉시 교수형에 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프리드리히 대제는 군대나 파견대를 통솔하는 장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 한 가지가 탈영을 막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타령을 막기 위해 지휘관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야간 행군을 금지하라. 보병이 숲을 통과할 때는 경기병이 대열 좌우를 순찰하도록 하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숲이나 산림과 너무 가까운 곳에서 진을 치지 말라. 어느 곳에 진을 치든 경기병이 주변을 순찰하도록 하라. 야간에는 충성스러운 정예군들을 진영 주위에 세워 철통같이 감시하라. 어떤 경우에도 병사들이 혼자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라. 병사들이 행군 중에 대열을 이탈하지 않도록 엄중히 단속하고 약탈하는 병사는 엄하게 처벌하라. 프리드리히 대제는 이런 기록도 남겼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야간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둠이 불러올 혼란 때문이다. 또한 대다수의 병사는 감시하는 장교의 눈길과 처벌을 두려워해야 맡은 소임을 다하기 때문이다. 프리드리히 대제의 명령은 여러 가지 군사작전, 특히 야간작전, 험지작전을 크게 제한했다. 이는 프로이센 경기병의 임무가 정찰에서 동료 감시로 바뀔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한다. 피터 파렛은 이렇게 설명한다. 군기문란과 타령에 대한 두려움, 자발적이지만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개별 무리로 밀집 대형이 흩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일단 손에 들어온 승리도 활용하지 못했다. 군율과 전술적인 요구 사항들이 전투에서 결정적인 결과를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내내 방해 요인이 되었다. 정찰을 무력화시켰고 즉흥적인 대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신속한 이동보다 추측적인 이동을 선호했다. 보급과 수송 체계가 무엇보다 큰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구체제 군대는 소규모 인원이나 병사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며 산계 대형으로 이동하고 전투하는 작전에서 확실히 불리한 입장이었다. 식량 징발과 정찰부터 게릴라 대형, 긴밀한 전투 작전으로 얻은 승리를 활용하는 일까지 모든 활동이 심각한 제약을 받았다. 사실 구체제 군대는 어느 정도 일반 사병의 주도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 블레나임 전장의 진기한 광경을 무시하고 카미자르 반란의 게릴라전과 대게릴라전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연구자는 생각하는 일반 사병을 수없이 만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구체제 전쟁 문화에서 무시되었고 군사이론이나 군인들의 문화적 이미지와 정치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군사이론의 핵심 질문, 곧 군인들을 일사불란하게 다루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해묵은 질문에 대한 구체제 전쟁 문화의 대답은 확고했다. 훈련이 기동성을 확보하고 엄격한 외부 감시가 규율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구체제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해 한 가지만 살펴보자. 흔히들 구체제 군대는 동기 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오해다. 구체제 군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동기 부족이 아니라 주로 주도권 부족 때문이었다. 제대로 훈련을 마친 구체제 군인들은 동기가 충만했다. 두려움과 탐욕뿐 아니라 직업적인 자부심과 소속감, 소부대의 단결심, 개인적 명예심, 남성적 이상 혹은 간혹 보이는 애국심과 심지어 종교적 열정으로 의욕이 드높았다. 블레닝의 지적대로 구체제 군대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는 영웅적 위협을 달성할 능력이 있었다. 이는 군인들이 적군보다 장교들을 더 무서워하도록 만든 엄한 군율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구체제 지휘관과 구체제 군사이론은 동기와 주도권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했고 이러한 구분이 구체제 군사활동에 영향을 주었다. 지휘관들은 병사들이 고도로 동기부여가 되어야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병사들의 주도권은 선뜻 신뢰하지 못했다. 첫째, 동기가 높은 병사도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만큼 지식이 많지 않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둘째, 병사에게 일단 생각할 기회를 주면 그들의 타고난 나약함이 표면으로 떠올라 비도덕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맹목적으로 명령에 복종할 때 적진으로 용감하게 돌진하던 병사가 스스로 결정할 상황이 오면 탈영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다. 다음 장에 나오는 올리 브레커로 로보지츠 전투에서 전우들과 함께 용감히 돌진했지만 혼자 결정할 상황이 되자 이내 탈영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동기와 주도권을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동기가 확실하면 주도권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점에서도 우리는 18세기 말 혁명적인 군사 사상을 이어받았으며 근대 초기의 군사적 사고방식과는 맞지 않는다. 감수성을 받아들인 군대의 교육혁명, 18세기 말이 되자 일반 사병의 시대가 동트며 가장 위대한 근대
군사개혁 하나가 등장했다. 나폴레옹 시대의 강압 대신 포섭이 병사들을 훈련하고 운영하는 주된 수단이 되었다. 이로써 군대가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나고 새로운 에너지원의 빗장이 풀렸다. 구체제 군대는 지식과 지리학, 술책 등 개별 병사의 개인적 에너지 대부분이 군대를 영구히 위험에 빠뜨릴 문제의 근원이므로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구체제 군대는 병사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느라 많은 힘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주도권과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도 극히 제한된 수준에 그쳤다. 그에 반해 나폴레옹 군대는 군인들의 지식과 지략이라는 바로 그 에너지를 포섭해 군대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당연히 나폴레옹 군대는 병사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데 낭비되는 힘을 훨씬 더 줄였고 병사들의 주도권과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활용했다. 강압 대신 포섭이 들어설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한 답변을 제시할 수는 없다. 근데 군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일으킨 명백한 원인이나 필연적인 원인은 없다. 근데 초기 서양의 군대는 이와 정반대되는 궤적을 밟았다. 그리고 군대 계급 통제가 조금만 느슨해지면 16세기에 무정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도 역사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 그렇다면 동시대인들이 강압 대신 포섭을 택하도록 유인한 문화적 요인들은 무엇이며 이와 같은 실험이 훌륭하게 성공하도록 기여한 문화적 요인들은 무엇인가? 이것이 다음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할 내용이다. 하지만 나는 이런 요인들이 전체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 않는다. 이 중요한 변화에 관한 완전한 설명은 미래 연구자들에게 남겨진 과제다. 군사교육의 혁명. 문화적 차원에서 볼 때 군대에서 포섭이 강압을 대체한 것은 감수성 문화의 핵심인 전반적인 교육혁명과 관련이 있다. 감수성 문화는 모든 지식이 감각적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강조함으로써 새롭고 놀라운 교육의 지표를 열었다. 타고난 관념이나 성향, 지적 능력이란 없었다. 정신 속에 있는 모든 것은 감각에서 온 것이고 지나간 경험의 산물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다. 따라서 모든 계층의 인간은 본질적으로 백지 상태이며 엘베시우스가 남긴 유명한 말처럼 교육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왕이건 빈민이건 모든 인간의 능력은 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무한하다고 생각했다. 나폴레옹은 이런 생각을 군대에 적용해 모든 병사의 배낭에 원수의 지붕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 감각주의적 신조가 수많은 교육운동에 주축되었다. 어린이와 농부, 노동자, 범죄자, 불황자, 정신병자, 매춘부 등 거의 모든 계층에서 교육하고 개혁하고 완성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당시 등장한 낭만주의 운동도 밀려드는 교육 유토피아주의의 밀물을 되돌리지 못했다. 이론적으로 교육은 낭만주의자들이 감각주의자들과 깨끗이 갈라서는 분야였다. 낭만주의자들에게 백지 상태는 더없이 생경한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간 마음의 자연적인 불가해한 깊이를 강조했고 인간을 백지 상태가 아닌 씨앗을 가득 품은 자료로 보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낭만주의의 교육 이념은 감각주의적 사상과 아주 유사했다. 낭만주의와 감각주의가 모두 인간이 성향과 능력을 타고나며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보는 과거 권위주의적 견해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낭만주의자들은 인간이 저마다 다른 능력을 타고난다는 생각에는 동의했지만 모든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고 헤아릴 수 없으며 외적 경험에 도움이 없어도 이러한 능력의 씨앗들이 발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다. 작센의 위대한 교육사상가 한은 1800년에 이런 글을 남겼다. 운명이 확고하게 결정되었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는가? 누군가가 하층민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운명을 비춰나고 이해 정도가 제한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연은 인류에게 재능과 능력을 분배할 때 사회계층을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지혜와 수준 높은 교육은 특정한 사회계급의 특권이 될 수 없다. 모든 이의 가슴은 감정을 품고 있다. 이 감정을 특별한 관심을 쏟아 양성하고 개발하고 더 나은 교육으로 생기를 불어넣고 고상하게 만들며 가장 영예로운 행위로 무르익는다. 지능이 있는 존재의 힘과 능력은 가능한 한 완전하게 개발되어야 한다.